여러분에게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한테 댓글로 아주 긴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타임89님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주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지성님.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이념 체계를 사회자본주의와 자유자본주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회자본주의는 중국이고 자유자본주의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개입으로 원하는 입맛대로 경제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자본주의처럼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보면 딱히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개입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계획경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경계가 모호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이념 체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거를 어떤 새로운 이념 체계가 새로 생성된 건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념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 봅니다. 항상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서 시작을 드려볼게요. 대공황과 뉴딜 정책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바이타임89님께서 좋은 글을 저에게 남겨주시고 질문을 주셨고 이념체계에 대해서 혼동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우리가 옳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를 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념부터 머리에 탑재하고 시작하자는 이야기죠. 자, 제가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경제적 이념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라고 써놨습니다. 경제적 이념으로 똑같은 시장 경제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요, 자유시장 경제. 저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써놨죠. 여러분들이 중국의 사유재산이 허용되다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중국의 경제적 이념 체계는 정확한 경제 용어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채팅에 써보세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 현재 중국의 경제 체제를 경제학적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공식 용어예요. 중국의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건 어떤 의미냐?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인데 사회주의를 위한 시장 경제라고 정확히 중국에서 얘기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표현한 거예요.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시장 경제.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자유시장 경제는 뭐죠? 자유를 위한 시장 경제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뭐죠? 사회주의라는 틀을 기초로 시장 경제의 판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계획 경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치약을 만들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트에 가면은 다양한 치약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주겸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약이 엄청 많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상품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계획 경제는 이전 등소평 시절에 국유 치약 공장에서 딱 한 가지 치약만 만들어서 정부가 가격을 딱 정해주고 전 국민이 그거를 사가지고 똑같이 쓰게 했다고요. 모든 제품이 다 똑같아요. 모든 상품들이 국영 공장,
나라가 소유하는 공장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딱 한 가지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거를 써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말 그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죠.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서 경쟁해가지고 더 발전하는 상품 경제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소평이 많이 살펴보니까 이 계획 경제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제품만 만들어서 계획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상품을 소비하게 일종의 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쭉 둘러보니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소평이 그래가지고 1977년에서 한 4년간에 걸쳐서 중국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쭉 둘러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도 갔었고 대한민국도 봤었고, 당시에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쭉 본 거야.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있고 번영하고 있구나. 정말 다양한 상품으로 가득 찬 슈퍼마켓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등소평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과 개방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냐? 개혁, 개방이에요. 개혁이라는 건 뭐냐?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로 변화하자. 이게 바로 개혁이다. 개방이라는 건 뭐냐? 그동안에는 공산주의 고립경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걸 탈피해서 해외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과감히 받아들이자. 그러면 우리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이게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1979년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계획 경제가 시장화된 거예요. 해외에 있는 상품을 수입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도전과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견지하자. 다만 경제체제라는 거는 인민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계획경제든 시장경제든 뭐가 중요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등소평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에 장점인식에 이르러서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정식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된 체제다. 이게 이상하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중국의 특수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독특한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경제체제가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우수성은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이 중국의 헌법에 명문화 되게 되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시장경제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평등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추구하되 그 시장경제는 인민들의 결과적 평등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의 기본과 일치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결과적 평등을 위해서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회주의 노선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는 국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사유가 아니라 국가의 것이에요. 국유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토지에 무언가를 지어서 올리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사야 돼요. 우리나라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죠. 토지 국유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념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가리킨다고 해요.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이냐?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시장경제, 사회주의 안에서 존재하는 시장경제, 사회주의라는 조건 하에서의 시장경제, 사회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시장경제.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경제인데 그 시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에 복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 이념으로서 중국이 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유시장경제라는 건 뭐죠? 자유시장경제는
시장 경제가 자유를 위해 복무하는 거죠.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평등을 얻기 위해서 결과적 평등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구 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강제적인 권력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하는 사람 것의 소유물을 빼앗아서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 평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권력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빼앗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특권층이 바로 북한의 경우에는 조선노동당이 되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죠.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거죠. 근데 자유시장 경제는 뭐죠? 시장 경제가 자유를 위해 복무하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경쟁 시장체제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회의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회의 평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누군가는 부를 이루고 큰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됐죠. 여러분들은 노력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 자유가 있는 거고 남들이 누워서 잘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일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의 결실을 거두었을 경우에 그거를 가질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이, 국가의 힘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요. 너 열심히 노력한 거 너만 부자 됐잖아. 저 사람은 지금 가난한데 네 거 빼뜨려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결과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오는 거야. 대동세상.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모두가 나누는 평등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당장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밤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택배 상하차를 해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밤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줘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세금을 털어가거나 여러분의 것을 강제로 배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평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등이 선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부를 이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그래서 체감이 잘 안 되고 내가 부자가 아닌 상태니까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좋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다면은 아무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죠. 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국가에서 내 걸 다 뺏어가는데? 뉴딜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벗어났다고 하는 뉴딜 정책에서 소득세 세율이 최고 몇 %였는지 아세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국가의 통제로 94%가 최고 세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벌잖아요. 여러분들이 1억을 벌면은 그 중에 9,400만 원을 나라가 떼어갑니다. 여러분은 600만 원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같이 600만 원씩 가지게 되겠죠.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94% 세금 내고 연봉 1억 받겠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도 6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600만 원을 받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국가는 퇴보하죠. 사회가 퇴보하고 개인들의 창의력도 퇴보하게 되죠. 결국에는 자유경쟁 시장체제라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불평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같은 출발선상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출발선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밀턴 프리드먼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같은 라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부를 이루고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내 새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유경쟁시장체제라는 것은 불평등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등이 나쁘다고 좌파들이 선동해가지고 평등 세상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등은 개인을 발전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하게 하는 것이죠.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 우리가 불평등을 조정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선별적 복지라는 거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하면서 이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대공황이 닥쳐가지고 국민들의 대부분이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밀턴 프리드먼이. 이게 대공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공황은 국가가 개입했어야 된다는 게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예요. 아니, 자유주의라면서요. 그러면은 대공황이 일어나도 내비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은 프리드먼의 관점에서는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해줘야 된다. 통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자유롭게 내비두고 국가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역설한 거죠. 여튼 경제적 이념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다. 요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이념으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하면은 절대 선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다수가 결정하면은 그 결정에 따르라는 정치적 이념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가 강제적으로 민주주의적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찬성률이 나오죠. 왜? 찬성 안 하는 사람 끌고 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 놓는 거야.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적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치적 이념으로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렇군요 님이 A라는 국가의 총리예요. 그런데 A라는 국가의 국민들이 90%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바닷속에는 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저 바다로 뛰어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날 바다가 엄청 풍랑이 많이 치고 있어요. 국민들 90%가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저 바다에 빠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 90%가 동의하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 지도자의 선택이라는 게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죠. 풍랑이 세가지고 국민들 거기 빠지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맞죠? 그런데 그 보물이라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민들 90%가 보물을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다 물에 빠져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게 바로 국가의 자살인 것이죠. 국민들 90%가 원한다고 그게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으로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냐? 민주주의적 결정 과정이 자유를 위해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의사결정이 자유를 파괴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표결을 했죠.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표를 해보니까 우원식이 더 많이 받아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는 당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수박을 색출하자. 수박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박을 보면 겉에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수박을 갈라보면 안에는 빨갛고 맛있는 수박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은. 그래서 민주주의로 볼 때는 당원들의 뜻으로 볼 때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국회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의장의 역할은 중립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 의장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혹은 진보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근데 추미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추미애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의 방식을 지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추미애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면은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해가지고 추미애가 의장이 됐다고 칩시다. 아니, 추미애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국회의 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예요. 대통령이 1위입니다. 국회의장이 2위예요. 국회에서는 마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사 진행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추미애가 당내 민주주의에 따라서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추미애가 이런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의 방식을 지지합니다. 올려놓은 거는 이건 실제로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토지는 국가의 것이에요. 토지는 공공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는 거 다 잘못됐어요. 다 국가의 것이니까 여러분들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집 샀으면 국가에게 토해내세요. 세금으로. 토지는 국가 거. 여러분들은 중국처럼 토지의 사용권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토지를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초래하는 해악인 것이죠. 민주당 사람들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혹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렬하게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딸들은 사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뭔가 추미애가 개혁을 할 것 같으니까 추미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의 방식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제가 추미애 이야기를 하면서 추미애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민주주의로 뽑았다면은 그 민주주의적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국가의 소유나 계획과 통제를 강화한다면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